언제쯤 가줄래? 이렇게 오래 버티면 곤란한데. 재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기계가 알아챌까봐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유라가 재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태영그룹 지분, 강남 부동산들, 그리고 스위스 계좌까지 모든 게 서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랑은 이미 얘기했어. 배우자 상속권으로 일단 절반은 내 것이 될 거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몰래 만나고 숨어서 사랑하고 당신 아내 행세하는 여자를 보면서 참아야 하는 것도. 재호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반반이요? 유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실에는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음만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명확해졌으니까요. 재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너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라가 재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여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재호와 유라가 입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연이 코앞에서,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15년 동안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이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12층 특실병동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장미향이 섞여 흘렀죠. 그 냄새의 근원은 2012호 병실, 벽면 가득 놓인 화려한 꽃바구니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꽃들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꽃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한 달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48살, 대기업 태영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서울 사교계에서 우아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여인이었죠. 어릴 적부터 피아노와 발레를 배웠고 이화여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완벽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한 달 전 교통사고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인공호흡기에 규칙적인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단조로운 신호음만이 병실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안락의자에는 박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의 그는 서연의 남편이자 태영그룹의 사위, 그리고 자신만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였죠. 짙은 남색 양복을 입은 재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근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재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시로 시계를 확인했고 발끝으로는 바닥을 톡톡 치며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서연은 15년 전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죠. 태영그룹 회장의 딸과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신성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재호는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의 집안 배경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의식 회복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재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반반이라니. 그 애매한 확률이 재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재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손, 반응 없는 손가락들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피아노 건반을 우아하게 어루만지며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곤 했었는데 말이죠. 병실의 인테리어는 마치 고급 호텔을 연상시켰습니다. 태영그룹 회장의 딸답게 최고급 특실이었죠.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장실, 독립된 보호자 휴게실, 그리고 대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호화로움이 무색할 만큼 침대 위의 서연은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가사가 병실 안을 맴돌았죠. 간병인 최 아주머니가 서연을 좋아한다며 항상 틀어놓는 음악이었습니다. 60대의 최 아주머니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 간병사였고 환자들을 정말 친딸처럼 돌봐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음악이 혼수 상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 아주머니의 지론이었죠. 재호는 그 음악이 싫었지만 굳이 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연은 들을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그 노랫말들이 자신의 가슴을 찔러올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해도 사랑이 아니야라는 가사가 흘러나올 때면 괜히 목이 메어지곤 했죠. 하지만 서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모든 말을, 모든 한숨 소리까지도 말이죠. 심지어 재호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 소리까지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듣고 있다. 숨도 못 쉬는 척, 눈도 감은 채로. 다 들리고 있다. 서연의 내면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의식은 깨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재호가 자신의 손을 잡을 때의 어색함도, 그가 시계를 확인할 때의 조급함도, 심지어 그가 내쉬는 한숨 속에 담긴 진짜 의미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금세 알아챘죠. 그런 예민함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의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서연의 손을 잡을 때 엄지로 손등을 쓰다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잡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를 때의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사가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는 노랫말이 묘하게 가슴 아팠죠. 정말 그런 걸까요? 사랑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걸까요? 서연은 재호와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의문스러워졌었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재호는 점점 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서연과의 대화보다는 전화 통화를 먼저 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사업상 미팅으로 바빴죠. 서연이 외로움을 호소해도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을 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재호가 또다시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의 이마에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고는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올게, 서연아. 재호의 말소리에는 애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간병인 최 아주머니도 잠시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씩 들려왔어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은 눈 너머로 천장의 그림자들을 느끼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잠시 병실 안을 비추더니 재호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뒤로 따라 들어오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어요. 간병사는 어디 있어? 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면 항상 그래요.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 35살. 재호의 비서로 일한 지 3년째였죠. 유라는 경상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재호의 건설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여성으로 소문이 났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단정한 보부머리, 그리고 언제나 깔끔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서연도 몇 번 회사 모임에서 유라를 본 적이 있었어요. 재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낮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의 재호는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심 어린 남편의 가면을 벗어던진 채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유라는 창가 쪽에서 서연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 듣는 거 맞죠?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완전 식물인간 상태라고. 재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도 해봤는데 의식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물인간이라니. 재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라가 재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가요? 뭘 결정하라고? 재호가 반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쯤 가줄래? 이렇게 오래 버티면 곤란한데. 재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기계가 알아챌까봐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유라가 재호의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따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태영그룹 지분, 강남 부동산들, 그리고 스위스 계좌까지 모든 게 서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랑은 이미 얘기했어. 배우자 상속권으로 일단 절반은 내 것이 될 거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몰래 만나고 숨어서 사랑하고 당신 안에 행세하는 여자를 보면서 참아야 하는 것도. 재호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반반이요? 유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실에는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음만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명확해졌으니까요. 재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너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라가 재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여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재호와 유라가 입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연이 코앞에서,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15년 동안 신뢰했던 남편이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니. 이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서연의 내면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유라가 재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재호가 작게 웃었어요. 서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재호가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자연스러운 웃음을 다른 여자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게 이제 가야겠어요. 유라가 재호에게서 떨어지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사가 깰 시간이에요. 그래. 내일 점심때 만나자. 재호가 유라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유라가 먼저 병실을 나가고 재호는 잠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죄책감과 조급함,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재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 재호가 병실을 나간 후 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의료기기들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혼수 상태의 환자로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깨달음의 연속이었죠. 오전 10시쯤 재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정장 차림이 더 단정했고 머리에는 젤을 발라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의 모습이었죠. 서연아, 오늘도 좋은 날이네. 재호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그의 말투에서 가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연기하는 목소리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침대 옆 탁자에 서류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뜰 수는 없지만 서류 넘기는 소리와 재호의 중얼거림을 통해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태영그룹 지분 이전 동의서. 재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태영그룹 지분을 재호가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재호는 서연의 손을 들어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병인 최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어머, 사위님. 벌써 오셨네요. 최 아주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아, 네. 그냥 서연이 얼굴 보고 싶어서요. 재호가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못 내서요. 사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매일 오시고. 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프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던데 사위님은 정말 금사위네요. 서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겉보기에는 성실한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최 아주머니가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러 나간 사이 재호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에요.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재호가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유라와의 대화에서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재호가 서연의 손목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어요. 들어온 사람은 서연의 동생 한민수였습니다. 45살의 민수는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누나를 무척 아꼈어요.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의 민수는 평소에도 관찰력이 뛰어났는데 재호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신 것 같네요. 응, 회사 일정이 좀 바뀌어서. 재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쩐 일로? 누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왔어요. 요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요. 민수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수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매 간의 텔레파시가 있다고 농담했던 민수였어요. 혹시 민수가 자신의 진짜 상황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냥 누나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민수가 한동안 서연 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형님, 전 이만 가볼게요. 누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물론이지.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재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재호는 다시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치의인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뇌 손상 정도로 봐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시간이 문제죠. 김 교수가 서연의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빛을 비췄습니다. 간혹 이런 환자들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요. 그래서 환자 주변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이 끝나자 재호는 더 이상 서류를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나 해서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교수가 나간 후 재호는 불안한 마음에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혹시 내 말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어요. 나는 듣고 있다.
너의 모든 계획을, 너의 모든 거짓말을, 너의 모든 배신을 듣고 있다. 재호가 병실을 나간 후 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재호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유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복수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순 배신. 이제 나의 차례다. 숨을 거두는 게 아니라 숨은 채 지켜보다 칼을 쥐리라. 서연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서연의 병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임원들과 친척들이 서연의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어요. 재호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효자 사위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재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제가 더 일찍 데리러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영그룹 전무이자 서연의 작은아버지인 한정우가 재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 맞아요, 사위님. 서연의 큰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병간호를 하시는데 서연이가 깨어나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서연은 재호의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진짜 슬픔처럼 보였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눈물도 그럴듯하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저 눈물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말이죠. 형님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병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부부애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호가 민수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서연이는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인생의 전부라고? 서연이 속으로 냉소했어요. 그럼 유라는 뭐지?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은 또 뭐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재호는 곧바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서연 곁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서둘렀어요. 서연은 재호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재호와 유라가 만나고 있었어요. 서연이 볼 수는 없었지만 이틀 전 유라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기 정말 완벽했어요. 유라가 와인 글라스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우는 모습은 정말 진짜 같더라고요. 연기라니.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끔은 나도 헷갈려. 진짜 슬픈 건지 가짜 슬픈 건지. 죄책감 때문이에요? 유라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재호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잖아. 완전히 무감각할 수는 없지. 유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서연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재호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거야.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편 병원에서는 민수가 간병인 최 아주머니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없을 때 형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최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다만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소리가 좀 달라지긴 해요. 목소리가 달라진다고요? 네.
평상시에는 서연 씨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전화 받을 때는 좀 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차갑다고 해야 하나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누구와 통화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사람들이겠죠. 비서 같은 최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그런데 민수 씨,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날 밤 늦게 재호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어요. 유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서연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재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서연은 재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재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잖아.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마지막 몇 년간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기 전 몇 년간 그들의 관계는 정말 소원했었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라는 달라. 나를 이해해주고 내 꿈을 지지해줘.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너와는 이미 사랑이 식었잖아.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고. 재호가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너도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재호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게 내 진심이야? 서연이 속으로 소리쳤어요. 재호가 병실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바쁠 거야. 회사 일정이 많아져서 이해해줘. 문이 닫힌 후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호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일정이 바쁜 게 아니라 유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두 개의 얼굴, 서연이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슬퍼하는 남편, 밤에는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꾸는 배신자.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다 봤어, 박재호. 서연은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보여주는 두 얼굴을 모두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진짜 모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서연의 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고 손에 든 서류 가방도 평상시보다 두툼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간병사는 어디 갔어? 재호가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최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이라 잠시 식당에 내려간 상태였거든요. 재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각종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영그룹 지분 이전 동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 관련 서류들까지. 서연의 재산을 완전히 자신의 명의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재호가 서연의 손목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서연은 재호의 거짓말에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김 교수는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재호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재호가 서연의 손가락에 도장을 묻혀 첫 번째 서류에 찍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유라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유라야, 무슨 일이야? 재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민수 씨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어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유라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계좌 내역을 누군가 조회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호텔에서도 누군가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유라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서연 씨 계좌도 누군가 추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외교관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들켰다는 소리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유라가 재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재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병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민수 그 녀석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무슨 결정? 유라가 서연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가져갈 줄 알았어? 회장님 따님이 살아있으면 당신도 끝이야. 재호가 유라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유라야, 설마. 왜 설마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생각해봐요.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재호가 머리를 감췄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재산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순진해요. 유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연이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나요. 우리 관계도 재산 빼돌린 것도 다 말이에요.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재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돼, 유라야. 재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안 돼. 그럼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유라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건 싫거든요. 유라가 갑자기 인공호흡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라야, 뭐 하는 거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유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 순간 유라가 인공호흡기에 선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황급히 달려가 유라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안 돼. 재호가 외쳤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실수로 심전도 기계의 선이 빠졌습니다. 기계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삐. 재호와 유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올 게 뻔했거든요. 빨리, 다시 연결해.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선들을 다시 연결하려 했지만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렸어요.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재빨리 선들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다행히 경보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유라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심박수가 너무 높아요. 정말로 서연의 심박수는 평상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분노 때문이었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보음이 들렸는데, 아, 실수로 선을 건드렸나 봐요. 재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의자에 앉다가 잘못. 간호사가 기계들을 점검했습니다. 심박수가 좀 높네요. 혹시 환자에게 자극을 준 일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조용히 있었는데. 재호가 거짓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유라가 재호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민수가 알아차리는 것도 시간 문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재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유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서연이냐 저냐. 그 말을 남기고 유라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재호는 혼자 남아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방금 전 상황을 생각하며 전율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재호도 결국 유라의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빨리 진실을 찾아줘.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호와 유라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외교관으로서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상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형님이 누나 사고 이후로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민수의 친구이자 은행 간부인 김 과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재호는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그 돈들이 모두 정유라의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서연의 명의로 보증을 선 대출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야. 민수가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빼돌리다니. 민수는 변호사 친구인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저 민수예요. 아, 민수야.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형님 자료 분석이 끝났나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민수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자.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호 씨가 서연 씨 명의로 받은 대출만 해도 30억이 넘어.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녹취록 들어봐. 이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재호와 유라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이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나. 우리는 끝장이야. 그럼 어쩔 거야? 계속 이렇게 기다릴 거야?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내가 의뢰한 대로. 이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재산 편취의 심지어는 뭐예요? 살인 계획까지 있을 수 있어. 이 녹취록 마지막 부분 들어봐. 다시 재생된 음성에서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민수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잠깐, 민수야. 이 변호사가 민수를 붙잡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증거는 충분하잖아요. 법정에서 통할 증거 말이야. 이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금 가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민수는 이 변호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나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서연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전 10시쯤 간병인 최 아주머니가 서연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간병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은 왠지 안색이 좀 달라 보이네요. 최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서연은 최 아주머니의 말에 마음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식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심전도 소리가 이상했어요. 최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매우 심각했어요. 아주머니, 잠시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네, 왜요? 최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어요. 누나와 단둘이 있고 싶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최 아주머니가 나간 후 민수는 문을 잠그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누나 혹시 듣고 있죠?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냈어요. 형님과 그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냈어요.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가 정말 의식이 있다면 제게 신호를 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정말이에요? 서연이 다시 한번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세상에.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어요? 한 번 잡으면 한 달, 두 번 잡으면 두 달. 서연이 두 번 손을 잡았습니다. 두 달.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형님이 한 일들을 다 보셨구나. 서연이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의미였어요. 민수가 서연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나, 저희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형님이 누나 재산을 빼돌린 것도 그 여자와의 관계도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3번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급하다는 신호였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연이 계속 민수의 손을 잡고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누나, 혹시 형님이 누나에게 해를 가하려 했나요? 서연이 크게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서연의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민수야, 벌써 왔네. 재호가 평소처럼 밝게 말했지만 민수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네, 형님.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회사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재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이 상태는 어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병실을 나간 후 서연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민수가 자신의 상황을 알았으니까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어요. 일주일 후 태영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인 서연의 아버지 한철수가 갑작스럽게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거든요. 평소와 달리 회장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고 참석한 이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직 안 왔나? 한철수 회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지난 며칠간 민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불안해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뭔가요? 재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재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사회실 뒤쪽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 변호사와 몇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재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가 이사회 테이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박재호 씨. 당신이 지난 2달간 무슨 일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호가 일어서며 항변했어요. 나는 서연이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민수가 이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자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재호와 유라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호텔 출입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2달간 당신은 서연 명의로 총 3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돈은 모두 정유라 씨 계좌로 이체되었고요. 재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민수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당신과 정유라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재호와 유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쯤 가줄래? 이렇게 오래 버티면 곤란한데. 회장님 따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사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임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 조작이요? 민수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요. 유라야, 뭐 하는 거야? 당신 안에 행세하는 여자를 보면서 참아야 하는 것도 지쳤어요. 한철수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재호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수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크린에 병실 내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재호와 유라가 서연의 의료기기를 건드리며 다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은 제가 병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당신들이 서연에게 해를 가하려 한 결정적 증거죠. 재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실수였어. 유라가 갑자기. 바로 그 순간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연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몸은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의연했습니다. 서연아? 재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민수의 부축을 받았지만 분명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불편했나 보네, 재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요? 서연이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 내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어. 민수가 서연을 부축해 이사회 테이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2달간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눈 사랑도, 제 재산을 빼돌리려던 계획도, 심지어 저를 없애려던 시도까지도 말이에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서연이 재호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랑이 식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 미안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키스하면서, 내 재산을 훔치면서, 나를 죽이려 하면서. 한철수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호야, 이제 끝이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검찰 수사관이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재호 씨,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호가 수갑을 차면서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재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죠. 재호가 끌려나간 후 이사회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가족에게 누를 끼쳐서. 한철수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 버텨줘서 고마워. 민수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갈 때였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작은 미술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의 꿈꾸는 미술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이곳은 서연이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터전이었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거대한 병실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7살 된 민지가 크레파스를 들고 물어봤어요. 맞아, 민지야.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면 돼. 서연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에는 정답이 없거든. 서연은 휠체어에서 벗어난 지 2달이 되었어요. 긴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진정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재호는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라 역시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어요.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재호는 서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림 봐주세요. 아이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서연은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칭찬해줬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꿈이었던 미술을 이제야 진짜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갇혀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민수가 미술교실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즐거워 보이네. 민수가 정리 중인 서연을 도우며 말했어요. 응, 정말 즐거워.
서연이 붓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아버지도 누나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 보시고 많이 기뻐하시더라. 한철수 회장은 처음에는 딸이 미술교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태영그룹에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누나,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민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 최 아주머니가 연락 오셨어. 누나가 병원에 있을 때 간병해 주셨던 분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아주머니 손녀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고 누나 교실에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주었던 최 아주머니였거든요. 그때는 의식이 없는 척했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환영이지. 아주머니께 내일 당장 오셔도 된다고 전해드려. 그날 저녁 서연은 미술교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지가 그린 무지개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무지개가 나타난 것 같다. 서연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연은 다시 펜을 들어 일기에 썼습니다. 재호에게는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가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을 테니까. 진짜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이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미술교실 문이 열리고 최 아주머니가 8살 손녀 유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최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아주머니, 서연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유진이에요. 할머니가 서연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줘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유진이가 수줍게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유진아. 우리 같이 예쁜 그림 그려볼까? 서연은 유진이에게 색연필과 도화지를 나눠주었어요. 유진이는 신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생해 보이세요. 네, 아주머니. 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때 병실에서 가끔 느꼈어요. 서연 씨가 뭔가 들고 있는 것 같다고. 제 느낌이 맞았네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혼자 미술교실에 남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그려져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순간에서 다시 태어났다. 서연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은 복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자 내 삶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서연은 붓을 들어 나비의 날개에 무지개 색깔을 칠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빛이 서연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연은 그림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써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서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서 찾아낸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